자, 페이지 74쪽 봅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단원이죠. 항상성과 건강 중에 12강 세포의 생명활동과 에너지 부분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3강, 이제 3단원 항상성과 건강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은 중학교 때 이 소화 흡수, 그 다음에 순환, 배설 단계를 배운 적이 있죠. 그 부분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중학교 때 배웠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상기를 해 봐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특히나 외울 요소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뭐 소화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소화되는 단계, 그 과정에서 그 영양소를 분해시키는, 즉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도움을 줬었던 여러 가지 효소 같은 것들이 있었었죠. 그런 효소들의 이름 같은 것들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항상성과 건강에서는 뭐 신경계나 또는 호르몬 단원, 호르몬에 관련된 내용들도 쭉 다루게 될 텐데 정말 외울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내용들을 숙지해 가면서 외우는데 큰 포인트를 좀 맞춰주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은 12강 세포의 생명활동과 에너지 단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세포의 생명활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세포라고 부르는 것은 생물체죠. 생물체의 기본 요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세포가 모여서 하나의 생명체를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포도 스스로 여러 가지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랄지, 또는 에너지를 합성하는 과정이랄지, 물질을 합성하는 과정이랄지, 이런 과정들이 당연히 따라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세포의 생명활동부터 먼저 볼 건데, 제일 먼저 나온 용어가 바로 물질대사예요. 자, 물질대사. 이 물질대사라고 하는 용어는 사실 중학교 때부터 다뤄졌었던 용어입니다. 설명 보시면은요,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의 화학적 변화로 생명체의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물질대사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에요. 생명체가 살기 위해선 물질대사가 수반이 돼야 되고요. 이런 물질대사는 생명체 내에서 여러 가지 작용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 나가기도 하고, 또는 에너지를 합성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과정에서 물질대사는 앞서 이야기했던 에너지를 만드는 거나 또는 에너지를 생성하거나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꼭 에너지의 출입이 따라요.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오기도 하고, 또는 외부로 에너지를 방출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가서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물질대사를 하기 위해서는 몸속에 효소와 같은 생체 촉매가 필요합니다.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보통 이제 촉매라고 부르는 물질들은 어떤 화학 반응을 도와주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물질대사가 어떤 화학적인 변화를 의미하니까, 결과적으로 이 화학적 변화를 의미하는 이 물질대사에 어떠한 도움을 주는 물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물질들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효소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저런 촉매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 일반적인 어떤 조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변화가 좀 더 쉽게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포가 사람 몸의 체온이나 또는 그 정도의 어떤 물질의 농도에서도 충분히 반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물질대사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따지고, 그 다음에 저 효소에 대한 내용들도 추가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보는 이 물질대사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작용이 있습니다. 두 가지 작용이 바로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인데, 우리 몸속 또는 외부에서 어떤 물질들이 반응을 할 때는 크기가 작은 물질들, 그런 물질들을 우리가 저분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반대로 크기가 큰 물질들, 고분자 물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앞에 단원에서 이 물질대사가 잠깐 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죠? 자, 이렇게 크기가 작은 물질들, 크기가 큰 물질들, 또는 예를 들어 에너지를 낼 수 없는 물질들을 우리가 이제 무기물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반대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물질들을 유기물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때 고분자가 저분자로 또는 저분자가 고분자로 바뀌는 반응이나, 또는 무기물이 유기물로 또는 유기물이 다시 무기물로,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것들 모두 다 우리가 물질대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저분자가 고분자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동화작용이라고 표현을 해요. 동화작용. 그리고 반대로 고분자 물질이 저분자 물질로 가는 과정을 이화작용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크기가 작은 물질들이 있어요. 크기가 작은 물질들이 있는데 그런 작은 물질들을 크게 합쳐주는 거죠. 맞죠? 그런 과정을 뭐라 부른다? 동화작용. 근데 뭐 앞서 우리가 내용에서도 한번 좀 나왔었지만 예를 들어 뭐 종이 같은 것들을 여러 장 붙이려고 했을 때도 그냥 종이만 있어서는 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종이를 붙이기 위해서는 풀과 같은 이런 매개체가 필요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분자 물질 또는 무기물이 고분자 물질 또는 유기물로 가기 위해서는 풀과 같은 매개체가 필요해요. 그 바로 풀과 같은 매개체가 바로 에너지라는 거죠. 따라서 동화작용은 에너지의 흡수가 있어야 됩니다. 에너지의 흡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풀을 넣어줘야지만이 종이가 붙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의 흡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때 에너지를 흡수할 때 주로 흡수하는 형태의 에너지가 열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반응을 우리가 흡열 반응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반대로 이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동화작용과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앞서 동화작용에서 흡수했던 에너지를 다시 방출을 해버려요. 그래서 에너지 방출이 일어나게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열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발열 반응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고요. 그때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예가 광합성, 그리고 반대로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가 소화 또는 호흡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런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는 효소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맞죠?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경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예를 들어 어떤 물질이 연소되는 반응을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 주변에 어떤 탈물질이 있어요. 그 탈물질이 뭐 탈물질이라고 하는 건 탈 수 있는 물질들이겠죠? 그죠? 이런 탈물질들이 연소가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산소와 결합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연소 생성물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열이나 또는 빛 같은 에너지가 발생을 하겠죠. 맞죠? 예를 들어서 이런 탈물질 중에서 뭐 종이 같은 것들도 이제 탈물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먹는 영양소들 중에서 예를 들어 지방 같은 것들 있죠. 그런 지방 같은 경우는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불이 굉장히 잘 붙거든요. 그런 지방과 같은 이런 영양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3대 영양소들은 대부분 다 연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도당과 같은 물질도 연소가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또는 뭐 지방 같은 물질도 당연히 연소가 될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물질이 각각 산소와 반응을 해서 연소 생성물이 만들어지고 열과 빛이 되는 반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몸속에서는 호흡 과정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자, 앞서 호흡은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라 그랬었죠. 가장 대표적인 예로 포도당 같은 물질들이 몸속에서 산소와 만나게 되면은 이때 이산화탄소와 물을 생성하면서 이때 에너지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위에 있는 과정은 연소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래는 호흡 과정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탈물질과 여기에서 쓰고 있는 포도당이 결과적으로 같은 물질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같은 물질들이 산소와 반응을 해서 연소 생성물이 만들어졌다? 그 연소 생성물이 결과적으로는 이산화탄소와 물과 같은 것들입니다. 알겠니? 그러면서 연소는 열과 빛이 발생을 하는 거고 호흡은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이때 이 에너지는 예를 들어서 열 에너지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또 다른 에너지일 수도 있고, 오케이?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연소와 호흡은 똑같은 거예요. 알았어? 근데 둘의 차이점은 연소는 매우 높은 온도가 필요합니다. 즉 결과적으로 어떤 물질이 불이 붙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백 도 이상의 온도가 필요해요. 알았어? 그러면서 실제로 연소가 될 때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연소가 됩니다. 짧은 시간 동안. 그러면서 이때 가지고 있는 에너지들을 매우 짧은 시간 동안 방출해 버리거든요. 따라서 한 번에 많은 양의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호흡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체온 정도에서 일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36.5도 정도, 즉 낮은 온도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낮은 온도에서 주로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아주 천천히 일어납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호흡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에너지를 방출할 때 천천히 에너지를 방출하게 된단 말이죠. 어찌됐건 이 탈물질과 포도당이 같은 물질이라면요, 똑같은 산소와 반응을 해서 똑같은 연소 생성물을 만들고 똑같은 에너지를 방출시키겠죠. 그랬을 때 그 에너지를 연소는 한 번에, 하지만 호흡은 단계적으로 천천히 방출시킬 수가 있다는 거지. 이것을 모형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의 계단 모형 같은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아시겠죠? 이때 이 계단의 높이를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크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때 탈물질과 포도당이 요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물질들이 나중에 연소 생성물이 되고 이산화탄소와 물이 됐을 때 각각 여기까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런데 연소는 물질이 한 방에, 알았어? 이게 연소예요. 그런데 호흡은 계단을 밟고 내려갔듯이 단계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게 바로 호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본다면은 어차피 처음 높이와 나중 높이가 똑같으니까 방출할 수 있는 에너지의 크기는 동일한 거거든요. 하지만 연소는 한 방에 그 에너지들을 다 방출해버리겠죠. 하지만 호흡은 단계별로 그 높이만큼 조금씩 에너지를 방출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궁극적으로 그 에너지들을 다 더하면 어떻다라는 거야? 같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에너지들이 각각 방출될 때 연소는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한 방에, 호흡은 천천히. 근데 이래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 결과적으로 이런 식의 호흡은 어디에서 일어나죠? 어디에서 납니까? 세포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세포가 에너지를 방출할 때 연소처럼 한 방에 많은 형태의 에너지들을 방출을 해버리면은요, 결과적으로 세포가 버티지 못합니다. 말 그대로 세포가 불타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생명체가 살 수가 없겠죠. 결과적으로 많은 양의 에너지를 한 방에 방출하면 위험하지만 단계별로 방출하면 세포가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그렇게 단계별로 에너지를 방출시키기 위해 여기에서 도움을 주는 게 바로 뭐다? 효소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떤 반응을 도움을 주는 것들을 우리가 촉매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몸에서 만들어진 촉매, 사용되는 촉매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생체 촉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좋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첫 번째 세포의 생명 활동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그 아래 보시면은 에너지의 생성과 이용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생명체 내에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과정은 호흡이에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세포 호흡이죠. 세포 호흡은 유기영양소를 산화시켜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 자, 이때 유기화합물이라고 하는 것,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재료들입니다. 아시겠죠? 그 물질들을 산화시킨다. 산소와 결합시킨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지? 그러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해요. 왜? 이화작용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게 이화작용이니까 결과적으로 유기화합물들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당연히 세포 호흡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밑에 있는 화학 반응식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우리가 먹는 3대 영양소 중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원,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게 바로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체인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은 C6H12O6라고 적어요. 이게 지금 포도당이거든요. 자, 이 녀석이 산소와 반응을 할 겁니다. 그랬을 때 포도당 한 분자는요, 산소 6분자와 반응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에 또 6개의 물도 필요해요. 6개의 물 분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면은 만들어지는 생성물이 포도당과 같이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은 무조건 이산화탄소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은 무조건 물이 나와야 됩니다. 오케이? 근데 이때 이산화탄소가 6분자, 물이 12분자가 발생을 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서 앞서 에너지가 발생한다 그랬죠? 호흡은 에너지가 발생할 건데 그 에너지가 ATP라고 하는 형태로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 ATP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38개의 ATP가 만들어지면서 그 남는 에너지는 열 에너지로 방출이 돼요. 오케이? 이런 것들을 모두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이쪽이 반응 물질이고 이쪽이 생성 물질이에요. 근데 반응 물질에 6개의 물 분자가 쓰이고 있죠. 그리고 생성 물질에 12개의 물 분자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가끔 일부 교재에서는 6개의 물에서 12개의 물을 빼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포도당과 6개의 산소가 반응해서 6개의 이산화탄소와 6개의 물이 만들어진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세포호흡의 반응식은 6개의 산소와 6개의 물이 포도당과 반응을 해서 6개의 이산화탄소, 12개의 물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세포호흡이 일어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은 바로 요 ATP입니다. ATP. 자, 아래 보시면 ATP가 나와 있죠? 그지? 자, ATP가 무엇이냐? ATP는 에너지 저장 물질입니다. 에너지 저장 물질. 뭐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에너지를 저장해 놓는 은행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 알았니? 그리고 이 ATP가 필요한 장소로 이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운반 물체라고도 보고 있죠. 오케이? 운반 물질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ATP가 에너지 저장 물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돈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100만 원을 현금으로 딱 가지고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막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 그 100만 원을 은행에다가 딱 저금을 해놔요. 그러면은 일단 내 돈이 100만 원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면서 그게 은행에 있는 것 뿐이잖아. 대신에 내가 쓸 때는 은행 가서 직접 돈을 찾는다거나 또는 카드나 또는 통장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돈을 빼서 필요한 만큼 쓸 겁니다. 근데 돈이 남았어요. 그러면은 주머니에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다시 은행에 저금할 수도 있죠. 그랬을 때 바로 그 은행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 ATP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서 포도당 한 분자가 호흡 과정을 거쳐서 38개의 ATP를 만들어내거든요. 맞죠? 그만큼 에너지를 저장해 놓은 어떤 물질 같은 것들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저장 물질인 ATP는요, 이후에 사용을 할 때는 다시 ADP라고 하는 물질로 바뀌어 나가면서 각각 하나의 ATP당 하나의 ADP를 만들면서 7.3 킬로칼로리의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자, 이 말인즉슨 앞서 우리 포도당 한 분자가 실질적으로 호흡을 하게 되면 38개의 ATP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럼 얘네들을 전부 다 우리가 사용을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하나의 ATP당 7.3kcal가 나오니까 거기에 38배만큼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라는 거지. 그런데 그것 말고 다른 에너지는 또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거든요. 이때 요 38개의 ATP 같은 것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생활 에너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들이죠. 예를 들어 근육 운동을 하는데 사용을 한다거나 또는 생장을 하는데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지만 뭐 어떤 생명체들 또는 다른 동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전기를 발생시키거나 뭐 빛을 내거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맞죠? 반딧불이 빛나고 전기뱀장어 전기 막 발생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요 ATP를 통해서 얻어지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근데 여기에서 남는 에너지가 열 에너지의 형태로 전환이 되는데 이 열 에너지는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예요. 즉 어찌 보면은 버려지는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근데 실질적으로 포도당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 중에 거의 한 70% 정도가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건 30% 정도밖에 안 된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사람은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는 생명체입니다. 맞죠? 필요한 먹는 에너지의 30%밖에 사용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열 에너지는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지는 못하지만 이 열 에너지를 그냥 버리는 것은 아니고요. 체온 유지에 이용한다는 거. 사람 몸에 일정한 체온을 유지시키는 데 관여하는 에너지가 바로 이 열 에너지다. 그러니까 버려지는 에너지는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ATP가 ADP로 바뀌면서 7.3kcal의 에너지를 발생을 할 건데 이때 ATP라고 하는 물질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우리 왼쪽에 보면은 보충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보충 자료를 보면은 아데닌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고요. 그리고 아데닌에 뭐가 붙어 있지? 아데닌에 리보스라고 하는 당이 붙어 있어요. 리보스. 이거 아데닌은 염기입니다. 염기인데 염기에 리보스라고 하는 당이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동그라미에 인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3개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세 개가 붙어 있어요. 이때 전체적인 구조를 A, T, P라고 합니다. 아시겠나요? 덩치가 크죠? 맞지? 그런데 이때 이제 ATP가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다가 나중에 쓸 거예요. 쓸 때 ADP로 바뀐다 그랬지? 그 ADP는요 아데닌부터 리보스 그리고 인산 중에서 여기 인산 두 분자까지 알았니? 이게 ADP. 즉 이 말인즉슨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다가 ATP 형태로 사용할 때 ADP로 바꾸죠. 이때 바로 요 부분을 딱 끊어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할 때 ATP가 ADP로 바뀔 때는 거기에 뭐가 하나 빠져? 인산이 하나 빠지지? 그지? 인산이 이렇게 하나 빠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서 이 과정은 고분자를 저분자로 쪼개는 과정이잖아요. 무슨 작용? 이화작용이지. 이화작용은 에너지가 방출을 해야 되잖아. 맞지? 그 에너지가 얼마가 방출한다는 거야? 그렇죠. 7.3 킬로칼로리의 에너지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딱 끊으면 인산 한 분자를 딱 떨어뜨리면은 이게 ADP거든요. ADP. 근데 만약 인산을 하나 더 떨어뜨리면은 AMP로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AMP까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일단 ATP에서 요 결합 하나를 딱 끊었을 때 그게 뭐가 된다? ATP가 된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요 결합을 이제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인산끼리 결합되어 있는데 거기에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야. 이거 하나 딱 끊었는데 이만큼 나온다는 것은 이거 하나 만들 때마다 요만큼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뜻이거든요.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선생님이 아까 예를 들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은행에다가 돈을 저금을 해 놓은 상태에서 필요할 때 돈을 꺼내 썼습니다. 근데 남은 돈들은 다시 저금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런 거예요. 생명체가 에너지 저장 은행인 ATP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쓸 거야. 뭐로 바꿔야 되지? ADP로 바꿔야 되겠지. 그러면서 하나당 7.3kcal씩 에너지가 발생을 할 거예요. 막 분해를 해서 에너지를 많이 만듭니다. 썼습니다. 그런데 남았다면 그 남은 에너지를 그냥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ATP로 저장이 가능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이런 식으로 ATP가 저장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아래 보시면은 에너지의 이용에 ATP의 형태로 저장된 에너지는 다양한 생명활동에 이용된다 하면서 그런 생명활동이 물질의 합성 또는 발전, 발광. 발전은 전기 발생시키는 거죠. 발광은 빛을 내는 거고요. 근육운동이나 또는 체내에서 물질을 수송하거나 또는 우리 몸에서 어떤 항상성을 유지하는 과정, 이런 과정에 모두 관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ATP로 만들어진 생활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은 에너지 대사의 균형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죠? 자, 이게 무엇이냐? 예를 들어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는 하루에 최소한 필요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에너지들을 우리가 기초대사량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세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생활대사량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를 들어 사람이라면은, 알겠니? 하루 동안에 이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그러니까 정말로 생명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 최소한의 에너지를 기초대사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초대사량만큼은 공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사람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학교 갔다 공부하고 운동하고 하고 나서 공부하고 집에 가서 TV 보고 잠자는 거,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각각의 활동들마다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활동들을 하느냐에 따라서 필요한 에너지들을 싹 더한 것을 우리가 생활대사량 또는 활동대사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하루 동안 필요한 에너지는 최소한 필요한 기초대사량과 그제
그 사람이 어떤 활동들을 하면서 나타나는 활동대사량, 생활대사량이라고 하지 말고 활동대사량이라고 합시다. 이게 더 옳은 표현이니까요. 활동대사량,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때 그 두 가지만큼이 다 충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친 것을 우리가 일일대사량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왼쪽 보충교재에 보시면은요, 왼쪽 보충 자료에 보시면은 에너지 대사량 가장 아래쪽에 나와 있거든요. 거기 부분을 좀 잠깐 볼까요? 기초 대사량은 사람이 호흡 운동, 심장 박동, 체온 유지 등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모되는 에너지량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정말로 사람이 목숨이라도 붙어 있을 수 있는 최소한의 에너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초 대사량 같은 경우에는요, 성별, 나이 또는 체중, 이런 거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 중에서는 남자의 기초대사량이 좀 더 높아요. 나이? 왠지 모르게 나이가 많을수록 기초대사량이 많이 필요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들과 같은 청소년들의 기초대사량과 선생님과 같은 성인의 기초대사량을 비교해보면 여러분들이 더 높아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은 생장을 해야 되거든요. 아직까지 몸의 덩치를 키워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처럼 더 이상 생장을 할 필요가 없는, 좀 쓸쓸하죠. 근데 사실 생장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키가 크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뭐 상처가 났을 때 그 세포가 다시 재생을 하고 이런 것까지 다 생장이거든요. 야, 그리고 내가 키가 안 큰다고 하더라도 난 배가 나올 수는 있잖니. 그런 것도 생장이야. 맞잖아. 요즘 배가 좀 많이 생장을 해가지고 좀 많이 힘들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그런 생장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과 같은 청소년 시기에 선생님과 같은 성인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나이대로는요, 청소년 시기가 성인보다 더 기초대사량이 높습니다. 그리고 체중은 1kg씩 증가할 때마다 기초대사량도 일정하게 증가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렇게 기초대사량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있는 활동대사량 보세요. 활동대사량은 여러 신체 활동을 할 때 소모되는 에너지량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선생님보다 기초대사량이 높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어떤 활동을 하는 양을 비교했을 때 내가 더 많은 활동들을 한다면 당연히 나의 활동대사량이 더 높을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활동대사량은 사람이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 잠을 잘 때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밥 먹을 때도 에너지가 필요해요. 화장실 갈 때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공부할 때, 운동할 때 에너지 필요하겠죠. 맞죠? 어떤 활동들을 하느냐에 따라서 에너지 값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를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게 활동대사량. 그래서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을 더한 게 뭐다? 일일대사량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하루 동안에 어떤 활동들을 하면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일일대사량만큼의 에너지를 공급을 해줘야 되겠죠. 이 내용이 바로 그 세 번째 에너지 대사의 균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루 동안에 필요한 에너지량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섭취해서 얻는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둘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1일 대사량이 섭취 대사량보다 많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섭취 대사량이 1일 대사량보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같을 수도 있겠죠. 맞죠? 이런 관계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간단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1일 대사량보다 섭취하는 에너지가 더 적다면, 얘가 더 많다면 우리가 필요한 양만큼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단순히 에너지를 공급 못 받으니까 그냥 끝나는 걸까? 활동을 못 하는 걸까? 아니라는 거지. 사람 몸속에는 또 다른 형태로 에너지를 또 저장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소모를 해서 필요한 양만큼을 맞춰줄 겁니다. 바로 다이어트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음식은 적게 먹고 에너지를 많이 소모함으로써 자신 몸에 있는 필요 없는 그런 저장 에너지원들 있잖아요. 지방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소모해 나가기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좋은 거네요? 좋은 겁니까? 아닙니다. 아시겠죠?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이야기하고요. 반대로 1일 대사량보다 섭취 에너지가 더 많다면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가 남겠죠. 그럼 그 에너지가 남는 거 버릴까? 버리기도 하겠지. 일부는 버립니다. 필요 없으면 버리기도 하겠죠. 하지만 언제 쓸지 모르니까 일단 저장을 할 거예요. 그 말은 비만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1일 대사량과 섭취 에너지가 서로 균형을 이룰 때, 이때가 가장 좋은 거겠네요.
맞죠? 자,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음식물을 통한 에너지 섭취량과 활동을 통한 에너지 소비량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너무나 도덕적인 내용이죠. 그제? 그러면서 아래쪽에는 영양 부족과 영양 과다가 있습니다. 일일 대사량이 더 많으면 영양 과다, 영양 부족이죠. 반대로 섭취 에너지가 더 많으면 영양 과다가, 일일 대사량이 더 많으면 영양 부족이죠. 섭취 에너지가 더 많으면 영양 과다가 되겠지. 영양 부족이면 살이 빠져버릴 거고요. 반대로 영양 과다가 되면 살이 찔 거고. 맞지?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일일 대사량이 더 많은 경우에는 그러면 살이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학생들 중에서 특히 여학생들, 다이어트에 좀 관심이 많은 학생들 같은 경우가 와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나이 청소년 시기에서는 영양이 부족하다라는 뜻은 결과적으로 생장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TV에 나오는 여러 그 아이돌 그룹들을 보면서 아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 보이 그룹들 같은 거 보면서 와 키도 크고 몸도 이렇게 딱 멋있고 그제 슬림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걸그룹들 보면서 야 쟤네들처럼 날씬하고 예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특히나 얼굴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얼굴은 태어나는 대로 살든가 아니면은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런 방법이 아니라면은 사는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태어난 대로 살 수밖에 없죠. 근데 예를 들어 몸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좀 덜한 것 같아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몸에 근육 이렇게 만들고 막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신경이 많이 쓰이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다이어트에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슬림한 몸매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 난 다이어트 해야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해요. 여기 지금 이 단원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런 어떤 에너지 관련된 이런 단원을 하다 보면은 항상 질문들이 들어와요. 선생님 다이어트 어떻게 하면 살 빠질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질문들이 들어오면은 선생님은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들 나이에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굶어서 음식을 적게 먹어서 그만큼 몸에 있는 지방을 빼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몸의 지방을 줄임으로써 몸을 슬림하게 만든다? 됩니다. 가능해요. 근데 그 가능하다라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빼빼 마르는 것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은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원하는 여학생들이 원하는 몸매는 정말로 그 나무젓가락처럼 삐쩍 마른 몸매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키가 크고 날씬하고 그죠? 왠지 모른 S자형 몸매 이런 것들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어우 너무 뭐 날씬하고 건강해 보여 이런 식의 몸매들을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나이에서 만약에 다이어트를 한다?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체계적인 뭐 식습관 어떤 식습관 조절 같은 거 그죠? 자기가 하루 동안에 먹는 음식들을 조절하기도 좀 힘들고요. 그 다음에 운동을 하기도 좀 힘들죠. 그러다 보면은 말 그대로 그냥 마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마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마르기는 마르는데 중요한 거는 키가 크질 않을 겁니다. 생장을 안 할 거예요. 거기다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S자형 몸매 안 만들어집니다. 왜? 그것도 생장이니까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말 그대로 정말 볼품없는 삐쩍 마른 몸매가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 다이어트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 선생님 걸그룹 같은 애들은 뭐 다이어트 해가지고 그렇게 몸매 만들잖아요. 맞죠? 그 아이돌이 뭐 성인이라서 뭐 그런 것보다는 아이돌 그룹들이 그 몸매를 유지할 수 있는 거는 그 아이돌을 만들기 위한 소속사의 어마어마한 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개인 트레이너를 붙여가지고 끊임없이 운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영양사들이 하루에 필요한 양만큼 딱딱 정해져 있는 영양소들을 공급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몸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기서 하는 거는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건 공부죠. 그죠? 지식을 쌓고 그 지식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더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목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연예인들은 어떨까요? 그럼 걸그룹들, 보이그룹들 어떤 거예요?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거든요. 사실 그 사람들은 노래를 잘 부르고 춤을 잘 추고 보여주는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거, 그게 최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만큼 그만큼 운동을 하고 그만큼 식습관 조절을, 식조절을 하고, 그지? 그러기 때문에 그 몸매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청소년 시기에 있는 학생들은 개인적으로는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많이 먹어서 뭐 이렇게 몸이 띠룩띠룩해지면 좀 불편하긴 하겠죠. 그러니까 적당한 양이 필요하겠죠. 다시 한번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자면은 일일 대사량과 섭취 에너지가 균형을 이루어주면 제일 좋을 겁니다. 맞죠? 근데 막무가내로 이렇게 살을 빼려고만 음식을 굶고 이러면은 지금 여러분들 나이에서 몸매가 망가질 수가 있어요, 도리어.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런 것들 하지 않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어찌됐건 뭐 워낙 할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를 좀 한 것 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 것이고요. 제가 왼쪽에 또 다른 자료들을, 보충 자료를 좀 볼 건데, 아래쪽에 보면은 보충 자료에 산소호흡과 무산소호흡 나와 있죠? 그죠? 자, 요걸 좀 잠깐 좀 볼까요? 자, 우리가 호흡을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숨을 쉬는 게 아닙니다. 호흡은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호흡 중에서 산소를 이용한 호흡이 있고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호흡이 있습니다. 그것을 각각 산소호흡, 무산소호흡 또는 산소호흡을 유기호흡, 반대로 무산소호흡을 무기호흡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학생들이 자꾸 호흡을 그냥 단순히 숨 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호흡을 산소호흡과 무산소호흡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을 때 산소호흡은 영양소를 분해할 때 산소를 이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영양소를 산소를 이용을 해서 완전 분해를 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물질을 쪼갤 수 있을 만큼 다 쪼개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완전히 분해된 최종 산물이 나오고요. 최종 산물. 용어가 조금 어렵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탄수화물 같은 것들을 먹게 됐을 때 그 탄수화물을 몸 안에서 분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분해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포도당이거든요. 근데 그런 포도당을 유기호흡을 통해서 해버리게 되면은 앞서 봤던 것처럼 이산화탄소와 물 같은 것들로 최종적으로 완전히 다 분해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물질들, 이산화탄소와 물 같은 것들을 최종 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때 ATP가 상당히 많은 양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무산소호흡은 산소 없이 강제로 물질들을 분해하는 과정입니다. 아시겠죠? 분해를 하니까 에너지 발생할 거고 그것도 호흡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영양소에 불완전으로 분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최종 산물이 아닌 중간 형태밖에 가지 못한 중간 산물이 만들어져요. 중간 산물.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형태로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에너지는 발생을 해요. 에너지는 발생합니다. 대신에 ATP 같은 것들이 적게 나오겠죠. 여기까지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네. 이게 각각 산소호흡과 무산소호흡이에요. 예를 하나 좀 들어보도록 하죠.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근육에서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할 겁니다. 맞죠? 근육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할 건데 그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유산소호흡, 산소호흡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운동할 때 보세요. 숨을 거칠게 몰아쉬죠? 산소를 그만큼 많이 흡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산소를 많이 들이마셔서 몸 안에서 에너지를 많이 만들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런데 사람은요, 산소호흡뿐만이 아니라 무산소호흡까지 동시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산소가 예를 들어서 충분한 공간에서도 예를 들어 무산소호흡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가 가능한 거냐? 예를 들어 우리가 운동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알이 배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 경우가 바로 무산소호흡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원래대로라면요,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면서 근육에서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영양소를 산소호흡을 통해서 분해를 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발생시킬 거예요. 근데 그 에너지를 쓰는데도 에너지가 부족한 경우, 그러면은 근육에서 알아서 무산소호흡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이런 탄수화물 같은 것들 있죠.
탄수화물 같은 것들을 분해를 막 해가지고 포도당까지 갑니다. 포도당까지 가가지고 그 포도당을 산소를 이용해서 완전히 다 분해를 해버렸다면 상관이 없는데 탄수화물을 쪼갤 때 완전히 끝까지 쪼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젖산 같은 이런 물질들을 만들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발생하는 아주 적은 양의 에너지를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근데 그 젖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근육에 쌓여요. 근육에 쌓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젖산이 쌓여있는 근육에 통증이 생기는 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알이 뱉다라는 겁니다. 한 번쯤은 다 알이 뵌 적이 있죠. 그게 크면 클수록 그 근육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서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완전히 분해되지 못하고 중간 단계로 남아버린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 물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근육에서 통증이 생기는 거고 그게 알이 배는 거예요. 알이 배면은 다음날 몸을 움직이기도 힘들 정도로 아플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조금 움직이면 이런단 말이야. 맞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알을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은 운동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런 젖산 같은 중간산물들, 이런 중간산물들은 일단 나중에 다시 에너지를 만들 때 기본적인 영양소보다 더 빨리 분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쓸 거거든요. 따라서 알이 배게 되면은 힘들더라도 실제로 몸을 조금씩 움직이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론상은 그런데 막상 현실에서는 너무 아프니까 가만히 있게 되죠. 하지만 빨리빨리 몸을 좀 풀어주는 게 실질적으로 이 알을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거는요, 100m 달리기라는 육상 선수들 있죠. 육상 선수들이 예를 들어서 9초대, 10초대로 막 100m를 뛰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출발 선상에서 출발 신호와 함께 결승선까지 뛸 때, 그때 그 육상 선수들은 모두 다 무산소호흡을 합니다. 무산소호흡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이 한 번에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100m 달리기를 할 때는. 그죠? 100m 달리기를 할 때는 정말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양의 에너지를 빵 하고 발생을 시켜야 될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에너지가 많이 발생하는 산소호흡이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근데 산소호흡은 분명히 무산소호흡에 비해서 에너지가 많이 발생한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하나의 단점이라면은 무산소호흡에 비해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m 달리기라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 유산소호흡으로 에너지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한다면 그 시간 자체가 실질적으로 경기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m 달리기 선수들은요, 계속해서 연습을 할 때 처음 출발선상부터 결승선까지 아예 숨을 쉬지 않고 뛰어버립니다. 무산소호흡을 해버려요. 일반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뛰고 나면은 뛸 수 있어요. 숨 참고 뛰면 되니까. 숨 참고 뛰면 되는데 뛰고 나면은 지옥과 같은 고통을 느끼겠죠. 그죠? 근데 100m 선수들 무산소호흡에 그 사람들은 그럼 통증을 안 느끼느냐? 느껴요. 똑같이 느낍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운동을 하면서 더욱더 일반인보다 더 많은 무산소호흡을 할 수 있게끔 몸의 근육들을 키워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100m 선수들이 경기를 끝내고 나서 결승선을 통과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 딱 뛰자마자, 결승 딱 통과하자마자 바로 딱 멈춰가지고 이러지 않잖아요. 어떻습니까? 계속 뛰어다니죠? 계속 뛰어다니잖아. 천천히 뛰어다니면서 사실은 뭐 이렇게 관중들에게 이렇게 환호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 계속 뛰면서 이렇게 막 몸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왜일까? 그렇죠. 근육을 풀어주기 위한 거야. 그 극도로 짧은 순간에 무산소호흡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젖산들이 생겼겠어. 그 젖산들을 빨리빨리 해소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몸을 움직여가면서 그런 이 젖산 같은 것들, 중간산물들을 없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100m 달리기를 할 때 아마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100m 달리기 해보면 그냥 숨 쉬면서 뛸 겁니다. 이러면서 뛸 거거든요. 근데 한번 출발선상부터 결승선까지 숨 꾹 차고 한번 일 악물고 한번 뛰어보세요. 그럼 본인의 최고 성적보다, 최고 기록보다 좀 더 짧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하지만 짧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아플 거예요. 아시겠죠? 계속해서 몸을 좀 풀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어찌됐건 이렇게 산소호흡과 무산소호흡까지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자료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 1에는요, 효모의 세포 호흡 결과 발생된 이산화탄소의 양 측정
측정 실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보니까요. 발효관에 다른 종류의 음료수와 효모액을 각각 15ml씩 섞은 후 맹관부에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발효관을 세운 다음에 입구를 손마개로 막고 발생하는 기체의 부피를 5분 간격으로 측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실험 도구 나와 있고 맹관부 어딘지 나와 있죠? 그죠? 그 위치를 잘 봐두시기 바래요. 그런 다음에 맹관부에 모인 기체의 부피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으면 최종 부피를 측정을 할 겁니다. 처음에는 맹관부에 액체들이 꽉 채워져 있어요. 공간이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점점 거기에 무언가 이 빈 공간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빈 공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가 채워져 있는 겁니다. 바로 이 기체가 뭘까요? 바로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랬을 때 스포이드로 발효관의 용액을 일부 덜어내고 10%의 수산화칼륨 소용액을 20ml 정도 넣은 후 맹관부에 모인 기체의 부피 변화를 관찰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발효관에다가 음료수와 효모액을 넣었습니다. 음료수에는 우리가 마셨을 때 그냥 그냥 시원한 맛을 느끼는 액체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당성분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효모가 바로 그 당성분을 이용을 해서 호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모액 속에 포함되어 있는 효모들이 그 음료수 안에 들어가 있는 당성분을 분해를 하면서 이산화탄소들을 만들어 나가겠죠. 그 이산화탄소가 바로 맹관부에 모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다음에 이 안에다가 수산화칼륨 수용액을 좀 더 넣어주었거든요. 맞죠? 근데 이 수산화칼륨을 넣어주는 이유가 이 수산화칼륨이 바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 안에 이산화탄소가 모였는지 안 모였는지 모르잖아요. 어떤 기체가 모였는지 어떻게 알아? 맞지? 근데 수산화칼륨을 넣어봤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맹관부에 모여있는 기체의 부피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이산화탄소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일 이산화탄소가 모여있다면 수산화칼륨을 넣어줬을 때는 수산화칼륨에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갈 테니까 당연히 그 맹관부에 비어있는 부피, 기체의 부피가 감소를 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결과를 보시면은요, 음료에 포함된 당이 많을수록 효모의 알코올 발효가 많이 일어나 발생하는 기체의 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맹관부의 기체 부피가 많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런데 과정 3에서 맹관부에 모인 기체의 부피가 감소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수산화칼륨에 이산화탄소가 흡수되었다라는 거죠. 그지? 따라서 내부에 있는 기체가 이산화탄소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실험 과정입니다. 아시겠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자료 1은 앞서 선생님이 설명해 드렸던 세포 호흡과 연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맞죠? 이때 연소는 한 방에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시켜버리고 호흡은 단계별로 조금씩 에너지를 천천히 방출한다. 근데 그렇게 천천히 방출할 수 있는 이유가 뭐에 도움을 받기 때문에? 효소에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자료 2번은요, 앞서 우리가 봤었던 저 기토대사량, 활동대사량, 그리고 일일대사량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자, 내용을 보면은요, 세 학생이 하루 동안 섭취하는 평균 에너지량을 나타낸 것이고 한국인의 일일 영양 권장량의 일부인데, 자, 지금 보니까 영희가 지금 현재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각각 1200g 또는 140g, 아니구나, 칼로리군요. 1200칼로리, 140칼로리, 440칼로리를 각각 섭취를 했습니다. 맞죠? 자, 원래는 문제가 이렇게도 나와요. 보세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3대 영양소, 탄수화물, 그 다음에 단백질, 지방, 요 세 가지들은 모두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것들이죠. 근데 이 중에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은 그람당 4kcal의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근데 지방만 9kcal의 에너지를 발생시키거든요. 그람당. 그랬을 때 지금 여기에서는 아예 그냥 칼로리 단위로 나와버렸어요.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영희가 하루에 탄수화물을 몇 그램 먹었다, 단백질을 몇 그램 먹었다, 지방을 몇 그램 먹었다, 이렇게 나온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각각 에너지들이 얼마만큼 섭취가 됐는지 따로 계산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찌됐건 영희, 철수, 그 다음에 영수 각각 섭취한 영양소들 보여줬어요. 맞죠? 자, 근데 그 밑에 보면은 남자와 여자가 연령에 따라, 체중에 따라, 신장에 따라 에너지량이 얼마가 필요한지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맞죠? 그런데
영희가 섭취한 에너지의 총량은요 1200, 140, 440이기 때문에 다 더해보면 1780kcal예요. 그런데 영희의 나이가 13살, 체중이 51kg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에너지량이 2100kcal거든요. 근데 하루에 섭취하는 양은 얼마? 1780kcal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어떤 거야? 부족한 거지. 그죠? 영희는 지금 섭취한 에너지랑 필요한 에너지를 비교했을 때 섭취한 에너지가 1780kcal입니다. 근데 권장 에너지량이 얼마? 2100kcal. 2100kcal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섭취한 에너지보다 필요한 에너지가 더 많은 거죠. 그럼 지금 현재 영희 상태는 지금 영양 부족 상태입니다. 따라서 어떤 성장, 생장에 문제가 생기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데 옆에 있는 철수 볼까요? 철수는 1200, 560, 1500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철수는 그것들 다 더해보면은 얼마 나와? 3260kcal가 나오네요. 그런데 철수의 체중과 나이, 키를 감안해 보면은 필요한 섭취량이 얼마야? 2500kcal죠. 그러면 봐봐요. 여자보단 남자가 많죠. 그지? 그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섭취한 에너지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얘는 뭐가 있는 거야? 영양 과다가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결과적으로 비만이 일어날 겁니다. 뚱뚱해지겠네요. 맞죠? 자, 근데 그 옆에 있는 영수 볼까요? 영수는 1800, 290, 550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섭취한 에너지가 2640kcal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필요한 에너지는 철수와 마찬가지로 25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거의 비슷하죠. 약간 많긴 하지만 거의 비슷하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에너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3명의 학생들 중에서 가장 지금 현재 좋은 상태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자료를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되셨나요? 자, 여기 부분은 뭐 할 이야기들은 많았었지만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잠깐 쉬었다가 다음 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78쪽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3강 소화, 순환, 호흡, 배설, 그리고 에너지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그냥 정말 너무나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근데 예전에 중학교 때 이 부분들을 배웠었죠. 소화에 대한 내용, 순환에 대한 내용, 호흡, 그리고 배설에 대한 내용을 각각 따로따로 배웠을 겁니다. 그때만 해도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느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정말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한 장에 이런 모든 내용을 다 담아 놓기는 솔직히 조금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우리가 간단하게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내용들을 좀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제일 먼저 영양소와 산소의 획득 부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음식을 섭취해서 그걸 소화하는 과정과 호흡 운동까지 해서 어느 정도 좀 내용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 영양소의 획득 부분은 결과적으로 소화겠죠. 그죠? 자, 소화 과정입니다. 자, 소화가 뭐죠? 소화? 영양소분. 그렇죠. 소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영양소를 분해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분자의 물질들을 저분자로 쪼개는 과정, 즉 이화작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섭취하는 3대 영양소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것들을 소화 과정을 거쳐서 자연스럽게 포도당이랄지 아미노산이랄지 또는 지방산과 글리세롤 같은 것들을 만드는 과정, 그런 과정을 소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섭취한 음식물은 입, 위, 소장 등의 소화기관을 거치면서 침, 위액, 이자액, 장액 등과 같은 소화액 속에 들어있는 소화효소의 작용으로 작은 물질로 분해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외울 내용들이 많은데 이것들을 너무나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지? 자, 이 내용, 소화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소화 과정은 3대 영양소의 소화 과정을 우리가 주로 살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탄수화물이 있고
그 다음에 단백질, 그리고 지방,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3대 요소들이 있겠죠. 3대 영양소들이 있겠죠. 근데 이런 3대 영양소들이 소화기관을 거치면서 이동하는 동안에 각각의 장소에서 바로 소화 효소라고 부르는 물질들이 분비가 되면서 분해가 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일단 이 각각의 3대 영양소들이 어디에서 어떤 소화 요소에 의해 소화되는지부터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입에서 소화가 됩니다. 자, 입에서 소화가 될 때, 이 소화되는 때 필요한 물질이 바로 이제 침샘이겠죠. 침, 그죠? 침샘? 그죠? 침에 의해서 이제 소화가 될 건데, 지금 현재 입에서 나오는 저 침에서는요, 소화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어떤 소화 요소? 바로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 요소가 존재하거든요. 자, 이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최초로 엿당으로 분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 침 속에는 아밀레이스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탄수화물밖에 소화를 시키지 못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섭취한 영양소 중에서 예를 들어서 단백질이나 지방 같은 것들은 그냥 이동을 해버릴 거거든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거치는 곳이 바로 위예요. 위에서는요, 단백질의 소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때 단백질이 위에서 소화가 될 텐데, 위에는 위액이 있어요. 근데 위액에는 펩신이라고 하는 물질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펩신? 근데 이 펩신이라고 하는 물질에 의해서 단백질은 펩톤이라고 하는 물질로 분해가 됩니다. 펩톤. 근데 역시 위에서는 저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펩신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 전에 소화됐었던 탄수화물, 특히 탄수화물이 100% 소화는 안 됐을 테니까 결과적으로 저런 엿당 같은 것들 있죠. 엿당 같은 물질로 분해된 것들도 있고, 아니면 탄수화물 형태로 존재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방, 저 지방으로 그냥 되어 있는 물질들도 있겠죠. 맞지? 근데 그런 물질들은 위에서 소화가 안 돼요. 그런 다음에 이 물질들은 소장으로 내려갑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소장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소장에서는요,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요 3대 영양소의 소화가 모두 다 일어나게 되거든요. 특히나 앞서 이제 탄수화물이 입에서는 침에 의해 침 속에 포함되어 있는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엿당으로 분해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저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것은 침뿐만이 아니라 소장에서 분비가 되는 이자액에도 포함되어 있는 물질이에요. 이자액.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엿당으로 소장에서 다시 한번 또 소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역시 소장에서 다시 한번 소화가 일어날 건데, 이때 앞서 봤었던 이자액 속에 포함되어 있는 트립신이라고 하는 물질에 의해서 펩톤으로 바뀌어나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지방 같은 경우가 바로 소장에서 최초의 소화가 일어나거든요. 지방이 소화가 일어날 건데, 이때 지방은 이자액 속에 포함되어 있는 라이페이스라고 하는 물질에 의해서 지방산과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물질로 분해가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니에요. 소장에서는 또 다른 장액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장액이라고 하는 물질에 포함되어 있는 소화요소 중에서 지금 현재 엿당이라고 하는 물질을 말테이스라고 하는 소화요소가 포도당까지 분해를 해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름들 계속해서 좀 되새겨가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펩톤 역시도 장액 속에 포함되어 있는 펩티 베이스라고 하는 소화요소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아미노산까지 소화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포도당, 그리고 아미노산, 그리고 지방산과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이 물질들을 우리가 최종 분해 산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지금 여기 과정이 전체적인 소화 과정입니다. 당연히 암기를 해두실 필요가 있겠죠. 오케이? 이거는 중학교 때부터 쭉 다뤘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좀 더 정리를 할 게 있는데요. 자, 일단 최초의 단백질의 소화가 일어나는 위액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위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펩신이라고 하는 소화 요소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액 속에는요, 실제적으로 펩신이라고 하는 소화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위액 속에는 펩시노젠이라고 하는 물질과 염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때 저 펩시노젠이라고 하는 물질이 염산에 의해서 활성화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활성화된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펩신입니다. 이때 펩신이 단백질을 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최초로 나오는 것은 펩시노젠이거든요. 그러니까 펩시노젠이라고 하는 게 펩신이 아니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나요? 근데 이때 아직까지 사용할 수 없는 펩시노젠을 염산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걸 활성화시킨다 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이때 저 펩시노젠을 활성화시키는 염산이 하는 역할이 첫 번째, 지금 보는 것처럼 펩시노젠의 활성화라고 하는 이런 역할 말고도 또 다른 역할들을 하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가 살균 작용이고요. 세 번째, 부패 방지입니다. 염산은 이름 그대로 강한 산이거든요. 근데 이 염산에 의해서 펩시노젠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데 그 역할 말고도 음식물과 함께 들어온 여러 가지 세균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 세균들을 죽이는 과정도 해요.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 음식물이 상하지 않게끔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염산이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게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이겠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지방의 소화 과정에서 앞서 봤던 것처럼 지방은 이자액 속에 포함되어 있는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뭐로 바뀐다?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바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방이 라이페이스만 있어가지고는 저렇게 소화가 잘 안 돼요. 쉽게 말해서 지방이 너무 단단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쓸개즙이에요. 쓸개즙. 이때 쓸개즙은 유화작용을 한다고 표현하거든요. 이때 지방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쓸개즙은 도대체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냐? 쓸개즙은 이름에서처럼 쓸개라고 하는 곳에서 분비가 되는 물질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쓸개즙은 간에서 생성이 됩니다. 간에서 생성이 된 다음에 간 옆에 붙어 있는 쓸개 저장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다음에 쓸개에서 소장 쪽으로 분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쓸개즙이 있어야지만이 결과적으로 지방이 유화작용에 의해서 부드럽게 되고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소화가 가능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사실 이 간이라고 하는 게 정말 우리 몸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간을 부르는 별명 중에 하나가 침묵의 장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간은 자신이 손상이 돼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증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간이 거의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전혀 못 느끼고 있다가 뭔가 간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돼서 병원에 가보면 이미 늦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간이 정말로 많은 작용들을 하거든요. 지금 보는 것처럼 쓸개즙을 만드는 역할뿐만이 아니라 뒤에 가보시면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요. 오죽했으면 신장 다음으로 중요한 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니까요. 그런데
만일 간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쓸개즙이 잘 분비가 안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방의 소화도 잘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선생님이 그냥 적을 때는 지방이 소화가 되면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 지방산이라고 하는 물질과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물질이 이름이 조금 바뀌었어요. 알겠니? 글리세롤을 모노 글리세이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아마 요 용어를 알아두시는 게 더 맞을 거예요. 알겠죠? 모노글리세이드로 바뀌는 거. 알겠습니까? 자, 이런 과정이 영양소의 소화 과정이었고요. 아래 보시면 영양소의 흡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장까지 오는 동안에 각각의 영양소들이 최종 분해산물들로 다 소화가 되고 나면은 이런 각각의 이 최종 분해산물들은 소장에 있는 융털에 의해서 흡수가 되게 되죠. 그랬을 때 그 융털에 의해서 소화가 일어날 때 융털은 이 소장의 단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구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소장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영양소들이 막 이렇게 지나갈 때, 쓱쓱 지나갈 때 지금 현재 보는 이런 소장의 벽을 통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흡수가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구조가 이렇게만 생겼으면은 실질적으로 이 단면적 내에서만 이제 소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것보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같은 길이에서도 훨씬 단면적을 늘려갈 수가 있겠죠? 맞지? 그랬을 때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요 구조 하나하나가 바로 융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융털은 소장의 단면적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소장의 단면적이 증가됐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양의 에너지들을 흡수할 수가 있을 것이죠. 그지? 효율성을 높여주는 겁니다. 됐죠? 근데 저 융털이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아이쿠. 자, 융털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는데, 융털 내에는 가운데 암주관이라고 부르는 관이 있고요. 그 바깥쪽으로는 이런 식으로 모세혈관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융털의 구조거든요. 저 융털에서 각각 영양소들을 흡수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때 저 암주관과 모세혈관에서 각각 흡수하는 영양소의 종류가 다르죠. 그랬을 때 암주관은 지용성 양분들을 흡수를 하고요. 반대로 모세혈관 같은 경우에는 수용성 영양소들을 흡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에 잘 녹는 영양소들은 모세혈관을 통해서 흡수가 되고요. 기름과 친하고 기름에 잘 녹는 물질들은 암주관을 통해서 흡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각각 그런 종류가 뭐가 있느냐? 예를 들어 모세혈관의 수용성 영양소에는 포도당 또는 아미노산 같은 것들, 그리고 무기염류나 수용성 비타민들을 주로 흡수하거든요. 당연히 뭐 물도 흡수하겠죠? 맞죠? 그랬을 때 수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B 또는 C 종류들입니다. 비타민 B1, B2 또는 C 종류, 이런 것들을 모세혈관에서 흡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용성 영양분을 흡수한다 암주관에서는요, 지방산 그리고 모노글리세이드 이런 것들과 함께 지용성 비타민들을 흡수합니다. A, D, E, K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각각 암주관에서 흡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비타민 같은 경우나 무기염류 이런 것들은 에너지를 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영양소라고 표현하는데 몸의 생리작용을 조절하는데 아주 중요한 물질들입니다. 맞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 이제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리작용을 하는데 꼭 필요한 물질이지만 몸에서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섭취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 비타민이 부족하면 결핍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야맹증, C가 부족하면 괴혈병,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구루병, E가 부족하면 불임증, 비타민 B1이 부족하면은 각기병, B2가 부족하면 피부병, 이런 식의 이 각각 부족한 경우에 생기는 이 결핍증이 있거든요. 근데 비타민은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됩니다.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는데, 이때 비타민 B나 C 같은 수용성 비타민들은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사실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얘네들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얘네들을 과다 섭취했을 경우에는 그냥 얘네들이 물에 녹은 상태로 오줌을 통해 배출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야. 지용성 비타민들. 지용성 비타민들 A, D, K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섭취를 해버리면은요, 그 비타민들이 혈관을 따라 이동하는 과정에서 혈관의 일부에 쌓여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혈관을 막아버린다거나 그러버리게 되면은 나중에 혈관이 터질 수도 있겠죠. 그런 식의 문제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 먹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과 같은 청소년 시기, 특히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어떤 비타민제 같은 것들을 좀 챙겨 드시는 게 사실은 맞기는 맞아요.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비타민을 섭취하지만 너네들이 먹고 있는 식습관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육류와 채소류를 골고루 먹는 건 아니거든요. 그지? 그리고 패스트푸드도 많이 먹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비타민 결핍 같은 것들도 일어납니다. 근데 예를 들어 B나 C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음료수엔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툭 하면은 뭐 비타 500이랄지 바카스랄지 그런 식의 음료들을 마시잖아요. 그럼 비타민 B나 C는 충분하게 섭취가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지용성 비타민들 같은 경우에는 결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보약은 수험생들은 보약은 뭐가 돼요? 아니죠. 보약은 상관이 없죠. 그 한의 재료로 하는 것들은 비타민보다는 다른 이제 호르몬제 같은 것들 넣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뭐 살이 찌우고 입맛이 있게끔 하는 뭐 그런 식의 그런 것들인데, 뭐 쉽게 말하면 호르몬제예요. 호르몬제. 그러니까 생화학적 그런 호르몬제가 바로 한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비타민은 그거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비타민은 보통 채소류 같은 것들로 많이 섭취해가지고 얻게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면은 따로 지용성 비타민들은 따로 섭취를 하는 게 좋습니다. 종합 비타민에도 들어가 있긴 한데 종합 비타민에는 거의 대부분 B나 C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따로 뭐 A나 D, E, K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좀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A는 눈 건강 때문에 좀 먹어야 되고요. D는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사실 햇빛 많이 쬐면 생기긴 하는데 보통 이게 교실 내에 계속해서 처박혀 있으니까 햇빛을 많이 못 쬐잖아요. 그러니까 저것도 섭취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자, 이런 내용들이었고요. 지금까지 봤었던 게 영양소의 소화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따로 선생님이 참고 자료로 그 읽을 만한 거리들을 좀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보고 일단 오른쪽을 좀 먼저 볼게요. 오른쪽에 그 자료 나와 있는 과정을 보시면 제일 첫 번째 자료 1에 영양소의 흡수와 이동이 나와 있거든요. 앞서 소화 과정을 거친 영양소들 또는 예를 들어 무기염류랄지 비타민 같은 것들이 소장의 융털에서 흡수가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암주관을 통해서 흡수되는 것과 모세혈관을 통해서 흡수되는 물질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랬을 때 각각 그런 물질들이 흡수가 되고 난 다음에 이동하는 경로가 다릅니다. 그 이동하는 경로를 외워두셔야 돼요. 그림에서 보면은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단당류나 아미노산, 무기염류 또는 수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소장의 벽, 즉 융털에서 모세혈관을 통해 흡수가 되죠. 그런 다음에 간, 문맥을 거쳐서 간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간으로 가서 각각 뭐 글리코게젠이나 아니면은 간의 단백질 또는 혈장 단백질 같은 것들로 바뀌어 나가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물질들은 간 정맥을 거쳐서 심장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모세혈관이 이동하는 경로예요. 그런데 지방산이나 모노글리세이드 또는 지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소장의 융털의 암주간에서 흡수가 되죠. 그제? 그런 다음에 이 암주간에서 흡수가 되고 난 다음에 가슴 림프관과 빗장 및 정맥을 통해 심장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 전에 뭐 상대 정맥 같은 것도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이 암주간에서 흡수가 되면 림프관, 그 다음에 가슴 림프관, 그 다음에 빗장 및 정맥, 상대 정맥을 지나 심장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세혈관에서 흡수한 영양소랑 암주간에서 흡수한 영양소가 일단 진행 경로가 달라요. 근데 얘네들이 모두 어디서 만나죠? 심장에서 만나죠. 그럼 심장에서 만나면은 얘네들은 그냥 혈액을 통해서 온 몸으로 전달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소화 과정 당연히 외우셔야 되고요. 어떤 게 흡수가 되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각 수용성 영양소랑 지용성 영양소의 이동 경로도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넘어와서 두 번째 산소의 획득 볼게요. 산소의 획득은 당연히 호흡 운동을 통해서 얻어지겠죠? 폐를 통해서 산소를 체내로 받아들이고 공기 중으로는 이산화탄소를 내보낼 겁니다. 이때 폐는 자그마한 폐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옛날에 중학교 때 배운 적이 있죠? 쉽게 말해서 폐는 하나의 커다란 근육 덩어리가 아니고 우리가 먹는 포도 같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커다란 포도 한 송이가 폐예요. 그리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포도알 하나하나가 바로 폐를 구성하고 있는 폐포가 되는 거죠. 이랬을 때 그 폐포를 모세혈관이 둘러싸고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랬을 때 그 모세혈관과 폐포 사이에서의 기체 교환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네요. 자, 폐포가 이렇게 있어요. 폐포가 이렇게 있는데 그 폐포 바깥쪽으로는 모세혈관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혈관이 둘러싸고 있어요. 이때 폐로 들어오는 혈관을 우리가 폐, 동맥이라고 표현하고요. 나가는 혈관을 폐, 정맥이라고 표현합니다. 오케이? 자, 산소를 통해서 외부의 공기가 들어오겠죠? 그죠? 외부의 공기가 들어올 겁니다. 이랬을 때 폐포가 모세혈관에게 줘야 되는 것은 바로 산소예요. 그죠? 산소를 이 모세혈관 쪽으로 전달해 줄 겁니다. 대신에 폐동맥에서는요, 이산화탄소 같은 기체를 폐포 쪽으로 전달을 해주게 되거든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기체교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기체교환의 원리가 무엇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체교환의 원리는 분압차에 의한 확산 현상입니다. 분압차에 의한 확산 현상. 자,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주는 겁니다. 폐포에는 산소도 있고 다른 기체들도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도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이때 그 기체들의 양에 따라서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을 분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체의 분압이 높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 기체가 양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랬을 때 산소의 분압은요, 산소의 분압은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폐포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폐포가 산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산소를 폐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산화탄소의 분압은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모세혈관 쪽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거꾸로 모세혈관에서 폐포 쪽으로 이산화탄소를 전달을 해주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폐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적혈구 내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을 해서 산소를 온몸으로 전달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왼쪽 보충 자료를 좀 살펴보면은 세 번째 자료에 헤모글로빈에 의한 산소 운반이 나와 있네요. 자, 먼저 볼게요. 헤모글로빈은 적혈구 속에 들어있는 붉은색의 산소 운반 단백질로서 한 분자의 헤모글로빈이 최대 4개의 산소 분자를 운반할 수가 있습니다. 헤모글로빈은 산소의 농도가 높은 폐에서 산소와 결합하였다가 산소의 농도가 낮은 조직, 그러니까 몸에 있는 세포들이에요. 그런 조직에서 산소를 분리시켜 조직세포로 산소를 공급해준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호흡이라고 하는 현상이 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세포에서도 일어나죠. 그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이렇게 한번 좀 그려볼까요? 폐포가 있고요. 조직세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모세혈관들이 이렇게 있어요. 앞서 봤던 것처럼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주는 기체가 뭐죠? 산소. 그렇죠. 산소 기체죠. 네. 반대로 모세혈관이 폐포에게 주는 것은 이산화탄소였습니다. 맞죠? 그러면 모세혈관에서 이제 산소를 얻은 적혈구들이 혈관을 따라 이동하면서 조직세포까지 가겠죠. 그럼 조직세포로 전달해주는 기체는 뭘까요? 산소가 될 겁니다. 그럼 조직세포에서는 그런 산소를 가지고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 호흡작용을 하는 거예요. 뭐야? 바로 C6, H12, O6, 포도당이랑 6개의 산소, 6개의 물 분자를 가지고 뭘 만들어내? 6개의 이산화탄소랑 12개의 물 분자 만들고 뭐 만든다고요? 에너지. 맞지? 이 과정이 일어나겠지? 그 과정에서 뭐 생깁니까? 이산화탄소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조직세포가 모세혈관으로 이산화탄소를 전달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랬을 때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호흡을 외호흡, 그리고 모세혈관과 조직세포에서 일어나는 호흡을 내호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분명히 호흡은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을 호흡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때 외호흡은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호흡은 에너지가 발생을 하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앞서 우리가 산소의 분압을 설명했었고 이산화탄소의 분압을 설명했거든요. 그런데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주는 이유가 폐포가 분압이 더 높으니까. 그런데 이때 조직세포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모세혈관이 조직세포에게 산소를 주잖아요. 그 말은 모세혈관이 조직세포보다 분압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근데 반대로 이산화탄소를 어디로 이동을 하죠?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 말인즉슨 전체적인 이산화탄소의 분압에서 조직세포의 이산화탄소 분압이 가장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또 이동을 하고 요렇게 이동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이게 호흡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오케이? 자, 이런 식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호흡과, 그러니까 소화와 호흡에 관련된 간단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끝나지 않고 우리가 또 다른 참고 자료를 통해 가지고 내용들을 조금 더 보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여기에 대한 보충 자료와 함께 내용들을 조금 더 추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어요.